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 철학 수업입니다. 지은이 윌리엄 제임스, 옮기니 이지은, 펴낸 곳 나무와 열매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철학, 생리학을 가르쳤고 심리학 분야에서 남다른 업적을 세워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 책은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선정한 최고의 철학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는 실용주의자인데요. 실용주의는 명목론과 실제론,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유물론과 유심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실용주의 학자 파피니는 실용주의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실용주의는 우리가 배운 다양한 철학 이론을 이어주는 회랑과도 같다. 수많은 방이 모두 회랑을 통해 이어져 있다. 첫 번째 방에는 무신론자가 들어있고 두 번째 방에는 신성한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기계 원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살고 있고 네 번째 방에는 유심론적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 다섯 번째 방에는 형 이상학의 단편성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이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다른 이론과 소통하려면 반드시 실용주의자라는 회랑을 통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용주의적 방법론은 특별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확한 철학적 방향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철학적 방향은 우리에게 원칙, 궁극 또는 가설의 필연성, 모두 가장 핵심적인 연구 방향이 아니다. 최종 결과와 사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빵도 굽지 못하는 철학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 미국의 산문가 체스터튼이 쓴 이단자의 철학적 이론을 종합해보면 자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아닌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세계관이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결정짓는다. 철학은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깨달음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강의실을 채우고 있는 학생이 세계관을 이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가 철학에 흥미를 갖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철학은 반드시 전문적인 연구와 진지한 고민을 거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짧은 글이나 한두 마디의 말이 아닌 반드시 길고 진지한 논조로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철학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흘려들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계의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철학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들 역시 몇 번의 강의만으로 자신의 이론을 명료하게 들려주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전개된다. 마치 밀랍을 씹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몸이 건조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언어의 마력을 빌려 학생들에게 내 강의와 그것이 보여주려는 세계관을 이해시키는 대담한 실험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전 실용주의의 창시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는 매사추세츠 대학 로열 캠퍼스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을 알리는 화려하고 그럴싸한 홍보 문구도 하나 없이 퍼스는 실용주의라는 네 글자만 사용했다. 대다수의 청중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가 제시한 이론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듯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퍼스와 같은 강연회를 하려고 한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내 이론이 많은 대중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찬 강의실이 그 방증이다. 게다가 심오한 철학적 이론을 듣고서 날 칭찬하든 비평하든 혹은 논쟁을 벌이자고 해도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철학적 이론에 물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으며 거대한 학술적 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흡연실에서 유신론과 무신론 또는 성선설과 성악설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귀 기울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변론의 결과가 우리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에서 어떤 수준의 변론이 일어나든 결과적으로 철학은 삶에서 비롯되고 청중에게 기묘한 감각을 선사하기도 한다. 철학에 대한 나의 열정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대중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이론이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따름이다. 인류에게 철학은 줄곧 선망의 대상이었다. 철학은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곳까지 파고들어 가장 광활한 미래를 보여준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숭고함은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철학을 연구할 때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건의나 비평을 받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상인이 보낸 편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오랫동안 철학을 연구해도 빵도 굽지 못한다고 비웃었다. 먼저 그의 주장은 무척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철학으로는 광물을 갤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해낼 수도 없다. 직접적인 생산력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철학은 우리의 영혼을 응원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불어넣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변론법이나 고리타분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그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가장자리를 빙빙 맴돌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 철학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한자리에 멈춰 있을 것이다. 철학은 직업적 차원의 흥미와 취미를 넘어선다. 쉽게 말해 철학은 직접적인 생산력을 지니지 못했지만 앞선 생산 관계를 제시한다. 철학 없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혁이 일어날 수 없다. 영국의 입헌군 주제,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으로 자본주의가 지목된다. 자본주의는 일종의 철학적 흐름으로서 군주와 교회의 권력을 비난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봉건주의 통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강단에 올라 공개적으로 세상과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의지의 죄와 벌. 자유의지의 개념을 둘러싸고 철학계는 여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신이 지닌 능력과 다양한 조건을 사용해 뭔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까지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행동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철학적 이론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완전히 기계적인 대뇌를 통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한때 도덕적 판단 효과를 지녔다는 이유로 신학 분야에서 뜨거운 환대를 받기도 했다.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주관적 함의와 객관적 함의를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관적 함의는 인간의 행위가 자신의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객관적 함의는 인간의 행위는 원초적인 요소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의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심지어 각 학과에서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신비한 힘 또는 의지를 가리키고, 윤리학에서 개인이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신체의 일부 동작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과학 분야에서는 신체의 행위와 대뇌의 반응이 반드시 기계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학 분야에서 양자역학의 등장은 자유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물질은 드 브로이파와 같은 불확실성을 지녔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법칙을 찾을 수 있다고 양자역학은 주장한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의지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여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덕분에 양자역학에서는 필연성과 우연성이 여전히 병존한다.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는 철학계와 자연과학계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던 핵심 명제다. 네덜란드의 이성주의자인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비행궤적과 착륙점을 선택한 돌에 비유하며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절대적인 것도 자유의지도 없다. 정신적인 바람은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 요소는 또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형태가 무한정 연속되는데 인간은 이러한 요소들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이들 요소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지와 바람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의 이론을 높이 평가하며 비슷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막 태어났을 때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거나 심지어 자유롭게 개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자신이 전혀 자유롭지 않으며 필수품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력을 기울여도 자신의 행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가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자유의지를 일시적인 존재로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러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실러는 자유의지가 최초에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인간의 행위는 신학, 유물론 또는 유심론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욕망에 휘둘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실러는 이성주의와 욕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패턴에 적응하면 아무런 구속도 없는 상태, 즉 자유의지 상태에 서서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러의 주장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타고나는 자연 상태가 아니라 자기 반성과 인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몽사상가 홀바흐는 결정론자로 자유의지를 맹비난했다. 다른 철학자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병존한다는 양립 가능론을 주장한다. 이를테면 철학자 홉스는 개인의 행동이 당사자 본인이 원하는 것일 때 그 결정이 남과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당사자의 행동은 절대 자율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양립 가능론자들은 자유의지가 박탈되었을 때의 상황, 이를테면 강간, 강도, 살인 등의 경우를 사용해 종종 문제를 설명하려 한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자의 행위는 상대의 선호도와 의지를 짓밟은 것으로 자유의지를 무시한 행위라고 하겠다. 양립 가능론자들은 결정론의 존재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개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홉스는 힘, 온전한 의지를 통해 자유를 정의할 수 있다며 자유의지는 이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지는 의지, 자유는 자유로 귀속될 뿐 하나로 연계되어 사용될 수 없다면서 자유로 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인을 가진 행위는 자유로운가? 원인이 없는 행위는 스스로 원하는 것인가? 이 역시 상호 모순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제는 자유의지론자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신학적 관점에 따르면 신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알고 있으므로 신 역시 이러한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은 힘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숙명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숙명론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신은 알고 있지만 인간에게 뭔가를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신학에서
신의 예지적 능력에 관한 이론과 자유의지의 개념은 서로 충돌한다. 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 있거나 또는 개인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의심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의 선택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의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일 해전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 내일 정말 해전이 일어난다면 어제의 가설은 참이 된다. 어제에 있어서 해전이 일어날 확률은 100%지만 실제로 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있어서 해전이 일어날 확률은 0%이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미래는 모두 과거의 이론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래에 관한 가설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고대 그리스인 역시 자유의지를 진지하게 연구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을 향하고 있으며 선한 일을 할 때는 자유의지가 성장하지만 악행을 저지르면 자유의지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선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소크라테스는 내면의 악을 없애고 선의 경지에 오르려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 그는 자신의 습득을 통해서 선과 악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교육과 강제적인 조치 없이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지해서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범심론자인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계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며 신의 의지에 따라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자율적이라고 말했다. 즉, 이성으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성의 규칙에 따라 사고해서 얻은 것은 자유의지가 된다. 이성은 자유를 부정할 수 있는 지혜의 동원을 계획하고 자유의지의 모든 자발적 바람을 수용한다고 지적했다. 철학에서 자유규칙과 자연규칙을 구분한 칸트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는 실천 과정에서 자연규칙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육체적 본능에서 벗어나는 의지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칸트는 경험주의에서 자유의지와 주관적 욕망 사이에 등호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유의지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모두 탈목적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훗날 그는 이론주의의 윤리학에서 자유의지가 객관적 강제규칙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인정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자유의지에 대한 무라가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를 짓밟도록 이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의지의 선택의 권리를 다시 부여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과 관련된 모든 사물은 모두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쁜 짓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선한 짓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모두 우리에게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 뭔가를 하지 않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선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간에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유의지가 있다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는 법이다. 이러한 이론은 악함을 해명하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철저히 뒤집어 놓았다. 누군가가 악행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 실수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그 또한 자신의 바람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선을 배우겠다고 선택할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선과 악의 근원이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멸시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결국 자유의지에 따라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선택했기 때문이다. 신은 자신의 일부인 나를 왜 해치려 하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에게 노후에 지낼 생활비를 건네려고 루이 14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스피노자는 매번 거절했다. 스피노자의 고매한 인품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스피노자가 순박한 개성과 평온한 마음을 지금껏 유지할 수 있었던 신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게 철학과 무관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스피노자의 행위를 통해 그의 인생과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그의 철학 사상과 이론을 똑똑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후계자로서 데카르트처럼 수학에 열광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연구하는데 심취했던 스피노자는 자연 규율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여럿 선보였다. 그리고 해당 공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저서 에티카는 수학 논리와 공식으로 가득 찬 일종의 수학서로 보통 사람은 이해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론을 정리하며 수학적 공식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며 의심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외부의 사물에 의존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스피노자는 만물을 초월하는 존재를 실체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든 물질이 실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실체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하며 유일하다는 뜻이므로 실용주의가 말하는 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체가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세상 만물은 고작해야 실체의 일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물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 실체뿐이다. 실체를 사물에 비유해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신을 떠올릴 것이다. 맞다. 스피노자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 무엇도 실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입장이다. 정말로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그는 기껏해야 실체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가 신봉한 신은 실체였다. 스피노자의 신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스피노자는 당시 사회의 통치 계급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의 세계관은 그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용기를 줬다. 실체론의 시스템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세상 만물이 모두 실체의 일부라면 나 역시 실체의 일부이니 신성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실체의 일부인데 그들과 나의 행위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들이 날 어떻게 대하든 담담하게 상대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실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나는 실체의 일부이니 당연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설사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소멸일 뿐이다. 일부 실체로서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사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실체는 지극히 선하다. 사악하게 보이는 사물도 선량한 면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잔혹한 현실도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철학자를 이해하고 관찰한 끝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몸뚱이 하나 편히 누울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한 철학자가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는 이론을 제시한다면 배고를 걱정 없이 부유하거나 귀족 출신인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는 주제를 다룬다.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의심할 바도 없이 전자에 속한다. 개인의 행복은 이성을 동원해 획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스피노자는 답을 얻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삶을 예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말할 때는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성실히 말하며 타인을 속여서도 안 된다. 타인의 요구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만족시켜준다. 둘째, 향락을 탐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운동만으로 충분하다. 셋째,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자신의 건강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만 있으면 된다. 스피노자가 세운 삶의 원칙은 온전히 이성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서없이 뒤섞여 있던 철학을 질서정연하게 정리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대의 철학자는 새로운 체계와 공식을 발명할 때 이를 토대로 선조들의 성과를 완성할 수 있었다. 수학적 방법으로 구축한 철학 시스템을 통해 철학 이론은 점차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하버드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